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출발은 프로이트였습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신분석학은 자아 형성 과정을 다루는 일종의 임상병리학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정신분석학의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식 아래 억압된 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라캉은 프로이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그저 프로이트의 글을 꼼꼼하게 읽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소실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히 새로운 이론으로 탈바꿈시켜버렸습니다. 라캉의 주저는 1966년에 발간된 에클이라고 하는 논문집인데요. 라캉은 자신의 이 책을 가리켜 이건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은 무의식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읽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랑의 말이고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봤는데 라캉의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한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며칠을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좋은 채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충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예도TV라는 채널인데 여기 가시면 하이데거, 들레즈, 헤겔, 비트겐슈타인, 레비나스, 라캉, 데리나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이런저런 글들을 짜깁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지만 예도 선생님은 1차 원전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하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자꾸 듣다 보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라캉의 영상은 1부와 2부로 구성을 했는데요. 1부에서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응하는 라캉의 위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2부에서는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리고 소실의 기호학과 관련돼서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개의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바로 그것인데요. 원초와는 폭력적 충동,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 욕구와 같은 원초적 욕구로 가득한 인격이고요. 이러한 욕구는 무의식의 영역에 억눌려 있게 됩니다. 원초와를 억누르고 있는 인격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원초와 욕망이 나오려고 하면 적절하게 지연시키거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컨대 오줌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찾을 때까지 참도록 하거나 부도덕한 충동이 삐쳐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순화된 다른 모습으로 바꿔 나타내도록 하죠. 초자아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인격입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로부터 반복된 훈육을 받으면 그것을 스스로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초자아가 되는 겁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엄마의 심부름을 곧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사이에 힘겨루기가 항상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자아는 원초가 너무 강하면 그것을 억누르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위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의 도덕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그 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아가 적절한 기능을 해서 원초와 초자아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개념을 달리 해석하여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고 하는 개념을 내어놓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프로이트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와 같은 인간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이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일종의 장, 필드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상상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이 엄마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엄마의 자궁 속에서 엄마와 하나였던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아기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기에게는 쾌와 불쾌와 같은 원초적 감각만 있지 그것을 통합하는 나, 자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는 거울을 보고 아, 저게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거울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아기는 자아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울은 진짜 물리적인 거울일 수도 있고 자아의 존재를 비추는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 단계의 아기는 자신과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자신의 이미지는 완벽하죠. 자신의 신체적인 감각은 파편화되어 있어 불완전하지만 거울 속의 이미지는 완벽합니다. 이때 아기는 자신이 거울 속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며 자신이 완벽한 존재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상상계는 간단히 말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이미지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아기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원형으로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자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이 아주 독창적이거나 자신이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상계 속의 아기는 엄마와 합일된 이자적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죠. 아버지는 아기에게 엄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법과 규칙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법과 규칙의 세계가 바로 상징계입니다.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었던 상상계 속에 있던 아기의 눈앞에 법과 원칙의 상징계의 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법과 원칙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이 영상이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이만한 영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적막한 암흑의 그녀의 세계에서는 혼란스러운 촉각과 냄새만이 뒤섞여 있을 뿐이죠. 이런 그녀에게 사회의 질서, 규율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설리반 선생은 이런 그녀에게 규율을 가르치고 촉수화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촉수화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것은 아마 헬렌 켈러에게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물을 개념화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언어인데 혼란스러운 촉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녀에게 이런 개념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헬렌 켈러는 개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 이것을 바로 물이라고 하는구나. 아, 이것을 바로 나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바로 땅이라고 하는구나. 헬렌 켈러가 이러한 개념을 최초로 깨닫는 순간이 중요한 점은 그녀가 단지 촉수화를 알아들었다라는 점이 아니라 이러한 감각저루들을 하나의 손가락 움직임의 규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헬렌 켈러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상징계에는 규칙이 있죠. 상징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규칙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상계에서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했지만 상징계에서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계에서 주인은 아기가 아니라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언어가 부여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언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주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락강이 말하는 주체는 데카르트식의 주체와는 다르죠. 데카르트에게 주체는 생각하는 주체이지만 락강에게 있어서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생각을 당하는 주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언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각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한번 명상을 해봅시다.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전부 버려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1초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고 하는 주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락강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은 언어의 기표가 계속해서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언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체 안에는 진정한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락강은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상상계가 이미지의 세계이고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입니다. 화가는 자신의 감정, 상상, 표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작가는 글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떤 화가는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시인은 의미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감정, 상상, 표상이 그들의 언어나 이미지로 도달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미지나 언어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실제계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죠. 여기에 이미지의 장인, 상상계가 있습니다. 상상계는 아기와 엄마, 이자관계만이 있습니다. 여기는 언어의 장인, 상징계가 있습니다. 상징계는 아기와 엄마, 그리고 아버지, 삼자관계가 있습니다. 상징계는 법과 규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대상은 이미지로도 언어로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라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한 도의 의미는 더 이상 원래의 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도는 언어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도는 상상계의 도의 이미지로도 상징계의 도라는 말로도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락강의 실제계를 칸트의 물 자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일 뿐이죠. 따라서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촉발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겠죠. 따라서 이것은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 자체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표상을 떠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언어와 표상과 이미지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언어와 표상과 이미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계라는 겁니다. 즉 실제계란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상상계와 상징계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락강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이트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개념으로부터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상계는 거울 단계의 아기가 가지는 이미지의 장입니다. 거울을 보면 아기는 자아가 형성이 되죠. 이때 아기는 거울 속에 완벽한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상상계에는 아기와 엄마, 이자관계만이 존재합니다. 상징계는 언어의 장입니다. 행복한 한때를 보냈던 아기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서 법과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기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계의 주인은 아기가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아기는 주체가 형성이 되죠. 상징계에는 아기와 엄마, 아버지, 삼자관계가 존재합니다. 상상계와 상징계로 포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제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계는 이미지나 언어로 표현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실제계는 이미지나 언어를 넘어서 있지만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락강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욕망에 관하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하여 그리고 소시르의 기호학과 관련하여 락강의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이번 영상은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쉬운 자료를 찾아서 읽어도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명이 옳은 건지 제 비유가 적절한 건지 제가 너무 락강을 쉽게 퉁쳐서 왜곡한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락강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예도TV나 락강 아카데미를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